안녕하세요. 2026년 8월 12일 358일차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문학과 고향의 의미. 내가 태어난 곳은 개성에서 10km 가량 떨어진 박적골이란 벽촌이다. 20호도 채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었고 거기가 자작농이어서 다들 그만하게 살았다. 유년 시절 겪은 변화 중 아직도 생각나는 것은 200년에 걸쳐 대대로 살던 집이 너무 낡아서 헐고 다시 지은 거였는데 새 집의 건축 자재나 그 양식이 헌집과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식구가 늘어난 만큼 크기가 약간 커졌다고는 하나 게딱지를 엎어놓은 것처럼 낡은 초가집이 오손도손 모여 사는 마을 경관에 변화를 미칠 만한 것은 못 되었다. 집을 짓는 데 들어간 자재 또한 허름한 집과 똑같이 흙과 집과 수수깡과 나무 등 그 마을의 산과 들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 남자들은 농사를 지었고 여자들은 길쌈을 했다. 집집마다 물레와 배틀이 있어 직접 생산한 누에고치와 면허와 삶에서 뽑아낸 실로 따뜻한 옷감과 서늘한 옷감을 짜냈다. 우리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소도시 개성까지 나가서 농산물과 바꾸는 가장 주된 물건은 농기구, 신발, 물감 등이었다. 명절이나 혼사를 앞두고 색색까지 고운 물감을 들여 늘어놓은 옷감의 팔락임은 어린 가슴 축제 예감을 울렁거리게 했다. 6살이 될 때까지 그 마을을 벗어난 적이 없었고 비슷한 생활 양식과 인심이 통하는 조선이라는 나라 외에 딴 나라가 있다는 것도 풍문을 통해서였다. 조선이 일본의 강점하에 있을 적인데도 워낙 두매라 일본 사람을 직접 본 적은 없고 어른들의 성질이 경망스럽거나 모진 사람을 이른에 빗대는 소리를 통해 제일 먼저 얻어들은 외국 이름이 일본이었다. 두 번째로 얻어들은 외국 이름은 공교롭게도 독일이다. 물감 때문이었다. 우린 오랫동안 이 나라를 독일로 불러오다가 근래엔 도이치란드라고도 하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 할아버지는 덕국이라고 했다. 할아버지가 개성 가서 사오신 물감 중 이건 덕국산 물감이다 라는 단서를 붙인 물감을 어머니가 어찌나 기뻐하며 귀하게 여겼던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30년대라면 먼저 서양의 과학 문명을 성공적으로 수용한 이웃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난 뒤여서 외세와 외래 문화에 적잖이 부대낄 때였건만 내 고향의 500년이 한결같이 생활 양식에 미친 영향은 이다지도 미미했다. 아마 10대조 할아버지가 뒷산 선영에서 다시 살아나 걸어 내려온다 해도 조금도 낯설어하지 않고 자기 집 문지방을 넘을 수 있을 성십게 시간이 고여 있었다. 자식 교육 또한 아들은 서당에 보내 학문을 배우게 하고 딸은 집안에서 한글을 배우게 하는 게 정통적인 방법이었다. 설사 문자 교육을 못 시키더라도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으로는 어른을 공경하고 동기간과 이웃 간에 화목하고 남녀가 함부로 섞이지 않고 고독한 사람과 가난한 이를 측은히 여겨 보살펴야 한다는 유교적인 사람 노릇을 어뜸으로 쳤다. 소위 인류는 집안뿐 아니라 한 마을이라는 작은 공동체의 질서와 화목의 확고한 근본 구실을 했다. 그러나 심리학 면 소재지에 신학문을 가르치는 소학교가 처음으로 들었었다는 소문은 우리 스스로 만족하며
의심할 나이가 없었던 마을 공동체의 교육관에 심각한 분열을 가져왔다. 신식교육에서는 일본말을 가르친다는데 그깟 일본말을 내 자식에게 배우게 할 수 없다는 의견과 나라를 잃은 건 우리가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니 일본말을 통해서라도 문명화돼야 한다는 의견은 서로 팽팽히 대립했다. 그러나 어른들의 이런 갈등은 어디까지나 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딸은 애초부터 포함되지 않았다. 나는 그런 보수적인 고상에서 또 유별나게 완고한 조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집안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소학교부터 면소재지나 소도시도 아닌 서울에서 다닐 수가 있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당신이 우겨서 면소재지의 소학교나마 가까스로 졸업시킨 오빠와 아직 취학 중인 나를 데리고 무작정 상경을 했다. 내 나이 8살 적이었다. 그보다 앞서 우리 남매는 아버지를 배랑간 여였고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돼 있었다. 어머니는 고향 출신이었지만 서울에 자리 잡은 친척을 통해 서울 구경은 몇 번 한 적이 있었다. 도시 문명에 대한 약간의 지식 때문에 어머니는 아버지의 죽음을 운명으로 승복하지는 못했다. 겉된 도시엔 이미 흔했던 신식병은 양이한테 보일 수만 있었어도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죽을 병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어머니는 시골의 무지의 진제를 쳤고 자식들만은 어떻게든지 도회지에서 키워야겠다고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어머니는 종갓집 맏며느리였기 때문에 과부가 됐다고는 하나 가만히만 있으면 충분히 보호받을 수가 있었다. 반면 보장받을 지위를 박쳤을 때 돌아온 어른들의 진노와 동네와 문중의 비난과 억척은 차마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으나 어머니는 굽히지 않았다. 우리 세 식구는 초라한 몰골로 누구의 전송도 못 받고 도망치듯 고향을 던졌다. 서울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 개성까지 가는 동안 험한 고개를 4번이나 넘어야 했다. 마지막 고개에 오르니 비로소 발 아래 개성 시가지가 펼쳐졌다. 나는 숨을 죽이고 생전 처음 보는 도시에 황홀한 눈길을 보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눈을 쏘는 강렬한 빛에 놀라 악 소리 지르며 어머니 치마꼬리에 얼굴을 파묻었다. 시뻘건 해가 박살이 나서 떨어진 것처럼 강렬하고도 괴기스러운 빛이었다. 신식 건물 유리창이 되센 햇빛이 그렇게 놀랍고 두려웠던 것이다. 어머니는 괜히 무서운 얼굴로 바보처럼 굴지 말라고 서울서는 어염집도 다 창문이 그런 유리로 돼 있다고 가르쳐 주었다. 종이로 바른 봉창밖에 몰랐던 나에게 그건 굉장한 충격이었다. 도시가 날카로운 저기를 품고 나를 겁주는 것처럼 무섭고 싫었다. 8살 적에 최초로 겪은 이 문화적 충격은 그 후 오래도록 내 의식에 눌러붙어 도시적인 것과의 화해를 가로막았다. 아직까지도 나는 새록새록 쏟아져 나오는 신기한 새 상품이나 편리한 첨단 기기를 보면 호기심이나 욕심이 생기기에 앞서 괜히 불안하고 뜨악해 뒷걸음 먼저 치고 보는 버릇이 있다. 서울에서의 우리 세 식구의 생활은 당연히 공공하고 비참했다.